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을 뒤집어 영어를 그리다 특허받은 영어 원리 충전소, 여기는 Draw English 시즌 2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14강부터 우리는 동사와 결합 요소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그에 대한 두 번째 클립입니다. 지난 시간 간략히 요약하고 넘어갈까요? 여러분, 영어 문장은 동사 또는 동사 덩어리를 중심으로 그 앞쪽에는 일단 언놈에 대해서 말할 것인지를 딱 던져놓고 시작을 하는데, 그게 바로 주어인 거죠. 그리고 동사 뒤쪽에는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뭔가를 끈끈하게 결합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사 중에는 힘이 없는 비동사 뒤에는 보어를 결합해야 하는데, 그 보어는 곧 죽어도 명사 또는 형용사 둘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동사의 분류로서 힘이 있는 일반 동사 중에는 동사의 의미상 별도의 결합 요소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동사를 자동사라고 했고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힘이 있는 동사 중에는 반드시 목적어라는 결합 요소를 동사와 같이 한 뭉치로 던져줘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동사를 우리는 타동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그 내용들을 정리한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 세 가지 유형의 동사 말고 또 다른 나머지 두 가지 유형을 더 다룰 겁니다. 국산 전통 문법을 배우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 두 가지 유형은 바로 4형식 동사라고 배운 수요 동사하고요, 5형식 동사라고 배운 불완전 타동사를 다룰 겁니다. 높아심에서 또 말씀드리지만 이딴 용어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원시 영어 사람들은 아마도 지금까지 다룬 비동사, 자동사, 타동사 이 세 가지 유형을 먼저 만들어 써먹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네 인간들은 뭔가가 하나 생겨나면 그걸 또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족속들입니다. 간단한 게 익숙해지면 살짝 더 복잡한 것도 만들어내고야 맙니다. 그래서 영어 사람들도 여기 보시는 세 가지 유형의 동사들을 살짝쿵 응용해서 조금 더 복잡한 문장들을 만들어 써먹게 되었는데요. 자, 어떻게 응용을 했는지 우선 한 가지를 먼저 봅시다. 자, 우선 이 문장을 먼저 좀 봅시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She gave. 그럼 여러분은 그 다음 말로 뭐가 제일로 궁금해지시나요? 당연히 뭘 줬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이렇게 목적어인 book 같은 거를 결합 요소로 딱 결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사를 타동사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근데 이 문장을 보면 무엇인가 또 듣고 싶은 게 있죠?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누구에게 줬는지까지 말해줘야 문장의 의미가 완벽해지겠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쓰면 될까요? She gave a book, he.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원리를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이 문장을 굳이나 우리말로 해석한다면 그녀는 책을 주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이 이 우리말 해석을 한번 고쳐보십시오. 우리말 고치는 건 껌이죠? 맞습니다. 그녀는 책을 그에게 주었다. 바로 그라는 단어에 에게를 덧붙여 줘야 하잖아요. 이러한 에게와 같은 것을 우리말 문법 용어로는 조사라고 하는데 알 필요 없고요. 그냥 단어 여기저기에 접착제처럼 붙여 쓰는 토시라는 정도로만 기억하십시오. 영어에도 이러한 토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문법적 장치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놈이 바로 전치사라고 하는 놈입니다. 그리하여 he 앞에 전치사 to를 덧붙여서 이러한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She gave a book to he. 전치사 그림은 이러한 역삼각형으로 그리시면 되고요. 이름에서도 짐작이 가듯이 앞, 전, 둘, 치 해서 전치사는 곧 죽어도 언제나 항상 명사 앞에서 한 세트로 써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도 이렇게 전치사 뒤에 명사 목적어가 바로 결합되는 똑같은 모양새가 언제나 항상 그려지는 겁니다. 자세한 건 전치사를 진짜 다룰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 문장은 또 고칠 때가 있죠? 이것도 다들 아실 겁니다. to 다음에 he는 힘으로 써줘야 하죠? 이것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치사 뒤에 일반적인 명사가 아닌 대명사가 올 경우에는 여름의 대명사는 목적어 자리에서 써먹은 거다 라는 걸 확실히 명시하기 위해서
목적격인 힘을 쓰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대명사는요 단어의 개수는 몇 개 되지는 않지만 문장 여기저기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써먹는 데다가 똑같은 대명사 단어를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어디든 가리지 않고 마구마구 여기저기서 써먹거든요. 결국 그래서 영어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일반 명사들은 일단 제껴두더라도요. 적어도 몇 개 안 되는 대명사에다가는 격, 케이스라는 것을 입혀서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한 문법적 장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격에 대해서도 대명사를 진짜 다룰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장 She gave a book to him 이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건데 굳이 문법적으로 분류하자면 동사 give는 목적어 a book이 결합하는 타동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give는 의미상 뭐뭐에게에 해당하는 to him 이 부분도 반드시 같이 말해줘야 의미적으로 완벽한 문장이 되는 경우인데요. 기계적인 문법에서는 이 to him 부분을 여기저기 약방의 감초처럼 써먹는 부사로 취급해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저 부가적으로 써주는 수식어 정도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즉 문장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셔도 아시겠지만 의미적으로는 곧 죽어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기계적 문법의 치명적인 한계점인 거죠. 문법이라는 걸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문법이라는 틀에 꾸역꾸역 맞춰 끼워 넣어서 딱 정해진 분류체계라는 이론을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이 문장의 give도 목적어 하나가 결합된 타동사로서 삼형식 문장이다 라고 하면서 to him의 존재감은 깔아 뭉개버리는 식이죠. 뭐 이해는 갑니다만 여러분 문법 용어 내지는 기계적인 문법 이론에 맞춰서 배우려고 하시면요 효율성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동사의 의미를 중심으로 그에 따르는 단어들의 연관관계에 더욱더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 과정이 좀 길었는데요. 각설하고 오늘 시간 진짜 하고자 하는 내용 바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간의 응용력은 무궁무진합니다. 특히나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영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영어 사람들 사이에서 처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단어 순서의 문장이 정착이 돼서 서로서로 주고받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give와 같은 주다, 비스무리한 의미를 가지는 동사들은 언제나 항상 뭐뭇을 이라는 의미 부분과 뭐뭐에게라는 의미 부분 이 두 가지를 언제나 항상 같이 말해줘야 하는 패턴이죠. 그림으로 그린다면 언제나 항상 이 모양의 패턴만 그려진다는 겁니다. 즉 동사 give와 함께 명사 두 개는 반드시 뒤따라서 써주어야 의사소통이 된다는 걸 인간이라면 다들 알고 있는 거죠. 자, 이 문장 응용 시작하는 겁니다. 자, 동사 give 뒤에 명사 두 개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a book하고 him이라는 명사 두 개 보이시죠? 여기서 그다지 쓸데없어 보이는 건 여기 요 전치사 to죠? 그렇다면 요 to를 빼버리고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She gave a book him. 어떤가요? 여러분 기본적인 단어 순서의 틀에서 to만 뜬금없이 빼버리니까 꼭 있어야 하는 문법적 장치인 전치사가 빠진 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엉성한 수준으로 단어의 순서 배열을 바꾸어서는 명확한 의미 부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의 비슷한 재료로 만들어낸 두 가지의 완성품을 확실히 구별하기 위해서는 눈에 확 띄는 파격적인 표식이 필요하겠죠? 이 문장에서도 파격적인 표식이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지어드릴게요. 바로 이러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응용을 영어 사람들이 고안해낸 겁니다. 자, 이렇게 뭐뭐에게에 해당하는 뒤쪽에 있던 힘을 원래 있던 목적어 a book보다 먼저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발생되는 효과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give라는 동사를 썼을 때 가장 먼저 관심이 쏠리는 단어는 바로 뭐뭐을에 해당하는 a book이죠. 근데 그 대신에 꼭 써주어야 하기는 하지만 관심이 덜 쏠리는 뭐뭐에게에 해당하는 힘을 먼저 써주는 거죠.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뭐을에 해당하는 놈도 당연히 나올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파격적인 순서 변경을 통해 전치사가 사라진 힘 자리값에는 실제 존재하지는 않지만 뭐뭐에게라는 의미값이 묵시적으로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먼저 끼워 넣은 북의 자리값에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묵시적인 의미인 뭐뭇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적인 문장에서 파격적으로 순서를 바꿔도 힘과 북의 역할과 의미 구별이 확실히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원리로 바로 이 문장, 여러분이 수요 동사의 사형식 문장이라는 구조가 탄생이 되었을 겁니다. 이 문장을 보시면 단어 to가 빠져서 단어의 개수도 하나 적기 때문에 의사 전달 측면에서는 더욱 효율적인 면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수요 동사가 만드는 구조에서 이 자리에는 허구한 날 틀에 박히게 전치사 to만 들어갈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to를 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전치사 to 말고도 for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보충 설명드릴게요. 앞으로도 언급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막 외우고 그러셨던 생략의 원리는 바로 귀 아프게 계속 똑같은 것만 쓰는 자리에는 당연히 그 단어가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빼버리고 말해도 상대방이 알아쳐먹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략의 전부인 거예요. 생략에 관해서는 앞으로 계속 언급이 될 거고요. 이 문장 구조를 쓸 수 있게 된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이러한 파격적인 순서 변경이 영어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통용이 돼서 나중에는 굳어진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이 지금 정착이 되어 써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새로 생겨난 이 문장 구조에 그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제는 딱 보시면 아시겠죠? 동사 gave에 네모 두 개가 연달아 결합해 있습니다. 즉, 목적어 두 개가 결합한 거죠. to 또는 for를 빼버린 힘은 엄연한 독립적인 대명사이니까 목적어가 될 자격을 확실히 갖추게 되었고 북은 원래 목적어였으니까 당연히 목적어인 거고요. 결국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사 gave는 목적어 두 개와 결합한다 라는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문법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확실히 구별되는 구조를 가지는 동사 또는 문장을 따로 분류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장의 동사를 수요동사라고 부르고 이러한 문장 구조를 사형식 문장이라고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목적어가 두 개이니까 이걸 또 굳이나 구별하려고 먼저 나오는 목적어 힘을 덜 직접적인 목적어라고 해서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뒤에 나오는 목적어 북을 직접 목적어라고 정해놓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동사 give를 중심으로 만들어 써먹을 수 있는 문장 구조는 이렇게 두 가지 중 하나를 골라 잡아 써먹으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나 또 문법 용어를 통해 분류하자면 이 문장은 동사 give를 목적어 두 개를 결합시키는 수요동사로 써먹은 거고 이 문장은 동사 give를 목적어 한 개를 결합시키는 그냥 타동사로 써먹은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두 가지 문장 구조의 생성 원리만 이해하셨다면 문법 용어 따위는 많고 필요 없겠죠? 자, 여러분은 이제 give와 같은 부류의 동사를 가지고 두 가지 구조의 문장을 만들어 써먹을 준비가 되셨죠? 그저 편하게 둘 중 한 가지를 그때그때 꼴리는 대로 골라잡아 써먹으면 됩니다. 어떤 걸 골라잡아 던져줘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는 결정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문장 중에서 어떤 놈을 골라 잡는 것이 더욱 좋은 것인지 살짝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영어를 포함해서 모든 언어에서는요, 거의 똑같은 문장 구조나 거의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두 가지 표현 수단이 있잖아요? 그럼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나마 다른 용도로 써먹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즉, 어떻게 해서든 살짝이라도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써먹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써먹을 수 있는 수단이 더욱 다양해지고 조금이나마 더 효율적일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두 개의 문장 구조도 그 의미는 똑같다고 할지라도요,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도 그렇듯이 중간에 낀 놈보다는 맨 앞에 나오거나 맨 뒤에 나오는 놈이 튀어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장처럼 북을 뒤에 써주면 뭐뭇을 주었는지를 강조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또 이 문장처럼 to 힘을 뒤에 써주면 뭐뭐에게 주었는지를 더 강조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맨 뒤에 단어를 더욱 크게 뱉어주면 더욱 효과가 배가 될 거고요. 여러분, 영어에서 강조라는 요소도 마치 문법적인 것 마냥 종종 언급이 되죠. 여러분, 언어에서의 강조가 뭐겠어요? 눈에 확 띄게
또는 귓구녕에 잘 들리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보통은 맨 앞 또는 맨 뒤에 갖다 놓으면 확 튀어 보여서 강조가 되는 거고요. 또는 딴 것보다 더 세게 뱉어주면 그 단어가 강조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강조할 단어를 평상시에 있어야 하는 위치 말고 알아들어 처먹는 선에서 살짝 파격적인 위치에 갖다 놓고 뱉어주는 식으로도 강조를 하고요. 때로는 강조의 의미를 가지는 또 다른 단어를 살짝 끼워서 말해도 강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조를 설명하는 문법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요. 평상시 말하는 일반적인 구조와는 다르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원리 같지도 않은 실생활의 이치가 바로 강조인 거니까요. 이 이치만 적용하시면 강조는 다 납득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목적어 2개를 결합하는 수요 동사를 배웠는데요. 마치기 전에 저는 이 수요 동사라는 용어를 앞으로는 순수한 우리말인 주다 동사로 바꾸어 부를 거라는 걸 선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힘이 없는 비동사, 자동사, 타동사, 주다 동사까지 4가지 동사 유형을 다루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1가지 동사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짐작이 가시죠? 바로 전통적 문법에서 설명하는 5형식 동사인 불완전 타동사를 다룰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